예,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리딩 교과서 104부터 105페이지에 있는 생물 분류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그런 소단원을 학습해 볼게요. 먼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첫 번째 도입 부분의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F 소설을 읽고 싶은데 어디로 가지? 저기 소설 코너로 가자. 소설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네. 이 소설 재밌겠다. 서점에서 책을 종류별로 진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 비단 이건 서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도서관도 똑같이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책을 찾고 싶은데 책이 10,000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책이 10,000권이 있으면 그 책이 예를 들어서 섞여 있다면, 예, 어떤 식으로든지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나 서점의 주인 같은 경우 책들을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아야 혹은 정리해 놓아야 사람들이 찾기 쉽겠죠. 만약에 제목을 안다면 기억, 니은, 순서로 분류해 놓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제목도 모르고요, 분야만 알고 싶어요. 분야, 나는 SF를 알고 싶다. 근데 제목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10,000권을 다 뽑아서 이게 SF인지 C집인지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분야로, 예를 들어서 소설이다, 아니면 SF다, 무협이다, C집이다, 뭐 논설문이다, 교과서다, 문제집이다,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것이, 나누어 놓는 것이 좋은데, 무작정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상에 정말 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아직도 과학자들은 생물의 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생물을 쉽게 찾으려면 그 특징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생물 분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생물 분류의 뜻은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기준이 여러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을 무리지어 나누는 것, 어떻게 특징으로 무리를 지어 나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 이러한 무리, 이러한 무리, A 무리와 B 무리와 C 무리로 나누는 것을 생물 분류를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지 모르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본 것이 서점에서 책을 진열할 때예요. 책에 진열할 때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책을 다양하게 한 책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설, 여기에는 시, 소설 안에 뭐 SF나 무협으로 놓던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서점에서의 분류라고 하면, 어떠한 동물들을 가지고, 동물인데 이러한 동물을 생물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아가미로 숨쉬는 어류, 폐로 숨쉬는 파충류나 아니면 포유류, 이렇게 특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생물 분류라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준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준. 여러분들은 분류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까요? 우리 교과서에 해보기가 한번 있는데 한번 단순하게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소나무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송이버섯도 있고 고사리벼, 광대버섯도 있습니다. 소나무, 민들레, 송이, 고사리벼, 광대.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송이버섯, 먹을 수가 있죠. 먹다라고 제가 적어볼게요. 고사리 먹을 수 있죠. 고사리 무침 같은 거 있죠. 벼, 쌀이잖아요, 쌀.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민들레 먹을 수가 있나요? 예, 믿기 어렵겠지만 민들레 무침도 존재합니다. 소나무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소나무를 먹을 수 없다라고 믿겠지만 사실 소나무의 일부를 사람들이 먹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 보릿고기라고 해서 먹을 게 없을 시기에는 소나무 껍질도 먹었어요. 그다음에 소나무의 송화가루도 먹었어요. 하지만 광대버섯은 독버섯이에요. 독이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 기준은 사람이 사용을 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과학적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먼저 광합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합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태양빛을 식물이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물과 이산화탄소로 특정한 영양분을 만들면서 그 영양분 안에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빛 에너지를. 그게 광합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합성을 하는 곳이 또 배웠어요. 엽록체라고. 즉 초록색 엽록체가 있는 광합성을 하는 것은 소나무가 광합성을 하겠지요? 네. 민들레 당연히 광합성을 합니다. 고사리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벼도 광합성을 합니다. 하지만 송이버섯과 광대버섯은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의 영양분을 본인이 뽑아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잘 살펴보면 1번 분류는 사람의 인위적인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것. 2번 분류는 사람의 분류가 아니라 특징에 대해서 자연적인 특징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기로 어떠한 생물 분류의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105페이지 다시 살펴보면 생물을 분류할 때는 인간의 편의대로 나누는 104페이지 1번과 같은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생물의 생김새나 속구조, 그 내부 구조, 한 사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번식 방법, 예를 들어서 씨앗으로 번식하는지, 포자로 번식하는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지, 혹은 꽃가루가 만나는지, 호흡 방법, 호흡은 예를 들어서 아가미로 호흡하는지, 폐로 호흡하는지, 또 생물이 가진 여러 가지 고유한 특징으로 기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생물 분류의 과정에서 이러한 고유한 특징으로 비교하면 중요한 거, 생물들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친척이다, 친인척이 아니자. 같은 생명체에서 나왔다. 너무 관계가 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예로 상어, 고래, 그다음에 사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상어도 있고, 그다음에 고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도 있어요. 잘 보시면 상어, 고래, 사람이 있어요. 먼저 생김새에 가까움은 가깝고 멀죠. 생김새. 그런데 생김새 말고 이 동물들의 속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어떠냐? 얘는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고래는 숨을 쉬어요. 그래서 폐로 숨을 쉬어요. 사람도 폐가 있어요. 단순히 이것만 그런가?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가깝잖아요. 단순히 이것만 더 가까운가? 생김새는 분명히 이렇게 두 개가 더 가까운데. 근데 믿기 어렵겠지만 얘는 정원동물이에요. 항원동물이라도 하죠. 항상 체온이 일정합니다. 사람도 정원동물입니다. 근데 얘는 변온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더 가깝지요. 요것만 그런가? 봤더니 상어가 새끼를 낳는 줄 알았어요. 상어가 새끼가 비슷한 거 나오거든요. 근데 상어 뱃속에 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과 고래는 전부 다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얘는 태생이에요. 하지만 얘는 난태생이라고 하죠. 이처럼 특징을 비교했더니 생물 고유한 특징을 비교했더니 고래와 사람이 같은 무리고 상어는 더 멀구나. 가까운 관계. 고래와 사람은 가까운 관계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본 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본 요 관계를 가지고 요 밑에 잘 살펴보시면 동물원에 배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배치를 왜 이렇게 했지? 다르게 배치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학습 모드를 가지고 학습 모드에서 좀 하나 살펴볼게요. 자세히 학습 모드를 한번 살펴봐서 여기 보충 학습을 한번 볼까요? 생물들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인위적인 분류 방법이 있고 자연적인 분류 방법이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자연적인 분류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의에 따라서 인위적인 분류 방법도 써요. 여러분들이 각각 이 분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고, 특히 우리가 배우는 과학 시간에는 과학적 분류 방법이 생물들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창의력 키우기 요 과제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내용 정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생활에서 분류 방법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실생활에서는 목적, 원하는 물건을 쉽고 빠르게 하는 것, 분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분류의 목적인데 빨리 찾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가 되겠죠. 여기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물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에 의해 아까 전에 우리 교과서에 있었어요. 제가 한번 지워서 볼까요? 우리 여러 가지 특징이 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호흡이나 생김새나 한살이나 이러한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특징의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살펴본 거, 고래와 상어와 고래와 사람의 가깝고 먼 정도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생물 분류를 설명한 내용 것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생물 분류를 하는 목적, 생물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생물은 쉽게 찾기 위해서 분류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에 생물의 분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면 분류할 필요가 없겠지요. 두 번째,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것, 이 기준이 적겠네요. 광합성으로. 광합성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니까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해봤지요. 광합성을 하는 것은 민들레와 벼가 광합성을 하는 거,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은 송이와 광대버섯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단원 내용이고요. 또 제가 이번 단원 104와 105페이지는 학습지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다음 파일은 영상이 아니라 학습지가 있는데 바로 분류하는, 창의력 기억이 분류하는 방법이 되어 있는 학습지예요. 학습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뭐 큰 마트에 가도 되겠고요.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에 가셔도 되겠어요. 어떠한 식품들이 여러 종류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상표 이름을 써도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분류를 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음료수를 분류하라고 했는데 탄산음료,
탄산음료가 아닌 과일음료, 아니면 유산균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눠놓고서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몇 가지 분류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마트에 가서 제품 이름을 쓰셔도 되고, 학교에서 이걸 발표를 해서 선생님께 주겠지만 저희는 물품을 설명하고 광고하는 게 아니니까 제품 이름을 써도 되니까 특정하게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림이나 제품 이름들로 모여져 있는 것으로 제품들을 실제 마트에 가서 적어보시면 두 번째 학습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파일에서는 실제로 생물 분리의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